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어느 날부터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손수 일군 가정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살가운 보살핌과 효도가 아득한 사치가 될 때 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한때 무심하게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가족 간의 정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과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수란, 올해 65입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늘에 누가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죠. 건조했지만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 제가 익숙해져 버린 소박하고 시끄럽지만 평온했던 나날들처럼요. 뭐 사다 줄까? 남편 박대명이 슬리퍼를 꿰어 신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으며 말했죠. 배추랑 닭다리 좀 사와요. 저녁에 탕 끓이게. 그러다 문득 뭔가가 생각나 덧붙였습니다. 참, 대파 사는 거 잊지 말아요. 저번에 당신이 국물 맛이 덜하다고 한 게 그거 안 넣어서 그런 거야. 남편은 입을 벌리며 씩 웃더니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하게 휜 등이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될 줄은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란아, 빨리 문 좀 열어봐. 이웃 월이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줌마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명 씨가 골목 어귀에서 쓰러졌어. 내가 보니까 손발을 막 떨고 얼굴이 새하얘졌더라. 구급차는 불렀으니까 빨리 가봐. 그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방도 챙길 겨를 없이 저는 아줌마를 따라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뻔했죠. 박대명은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더군요. 구급대원들이 이미 그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는 바닥에 떨어져 흩어져 있었고 대파 한 단이 도로변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굴러가고 또 굴러가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마치 불필요한 그림자처럼 서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정신없이 뛰어댔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달려들다시피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우뇌의 대량 출혈이 발생해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기능도 손상되었고요.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날씨를 예보하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박대명이 깨어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찔거리며 목구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자 그는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은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남편을 돌보면서 가게 준비까지 하는 건 불가능했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 첫 손님을 맞이하던 그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가게 문만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집에 갇혀버렸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몸을 돌려주고, 몸을 닦이고, 음식을 먹이고, 대소변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어지는 돌봄에는 끝도 저를 대신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평생을 함께 비바람을 이겨낸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가장 시리게 한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반응이었죠. 큰아들이 가장 먼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1분도 채 안 돼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맡은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바로 내려가서 뵐게요. 둘째 아들은 마치 접대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는 동안 전화기 너머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마디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막내딸 아라는 엄마, 고생 많으시네요. 몸 잘 챙기세요라는 카톡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젊은 애들은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자리 잡으면 꼭 돌아와서 우리를 챙겨줄 거야. 심지어 그래도 전화는 했잖아. 부모를 잊지는 않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싹 텄습니다. 정말 돌아오긴 할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이 길이 길고 외로운 8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이 하루하루 더욱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제 삶에는 두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박대명을 돌보는 것, 그리고 버텨내는 것. 매일 아침 5시 반.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점점 심해지니까요. 이어서 손발을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죽 한 그릇을 끓여 채소와 다진 고기를 잘게 잘라 한 숟갈씩 떠먹입니다. 다 먹으면 입을 닦이고 이를 닦이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숨 쉴 틈도 없었죠. 오전에는 침대 시트를 빨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여야 했습니다. 날이 더울 때는 하루에 3번씩 갈아줘야 했죠. 오후에는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켰지만 그는 자주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달랠 수밖에 없었죠. 가끔 그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몇 번이고 추측해야 했습니다. 가끔 틀리면 그는 미간을 찌푸렸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무언의 전쟁에 참가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싸우지만 승자는 영원히 없는 전쟁이었죠. 돈도 물 새듯 사라졌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한 팩에 거의 4만 원인데 한 달에 서너 팩은 써야 했습니다. 분기마다 병원에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접수비를 내고 약 몇 가지를 사야 했죠. 집에는 각도 조절이 되는 환자용 침대, 이동용 리프트, 가래 흡입기를 들였습니다. 다 합쳐 수백만 원이었죠. 거기에 매일 먹는 보조제와 영양제까지. 이 모든 돈이 우리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청구서는 한 장씩 날아오고 통장 잔고는 한 칸씩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침대 옆에 앉아 한 손에는 가계부를 다른 한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계산을 끝내고 종이 위에 손가락을 멈춘 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시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이 돌아온 횟수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는 제가 일부러 박대명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하고 송편을 3상자나 사고 시장에 가서 도미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어쩌면 올해는 아이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일 아침 큰아들은 고객과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고 전화했고
둘째 아들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막내딸은 그저 엄마, 날씨 변덕 심하니까 외투 꼭 챙겨 입으세요라는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박대명에게 국물을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온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갈비찜 괜찮네. 밖에서 파는 것보다 진하고 맛있어. 당신 어렸을 때 이 맛 제일 좋아했잖아. 박대명은 반응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저 혼자 따뜻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상품권이 왔습니다. 생신에는 20만 원, 추석에는 선물 세트, 단오에는 굴비, 1년에 4번, 포장은 정성스럽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은 심지어 당당하게 말했죠. 엄마, 돈이 제일 실용적이잖아요. 드시고 싶은 거 사드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입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누군가 제 대신 휠체어를 한번 밀어주는 것이었고, 제가 박대명을 부축하기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었고, 설날에 텅 빈 집에서 국물만 떠먹이는 대신 진짜 웃음소리 몇 번이라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려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걷는 게 절뚝거린다. 전화기 너머의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우리 오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 정말 못 가요. 그냥 간병인 구하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인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담이 될까봐, 제 발신자 번호를 보고 아이들이 미간을 찌푸릴까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기대한다는 말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꾹 삼키고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웃 월이 아줌마네 집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집 새아이는 자주 돌아왔고 손주들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줌마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죠. 수련아, 너도 좀 나와서 걸어.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잖아. 저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집은 저 혼자라도 버티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걸요. 밤이 되면 저는 홀로 병상 옆에 앉아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박대명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움푹 패고 눈빛은 흐릿해졌죠.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걸까? 내가 그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장일까? 아니면 끝없는 기다림일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무너지는 순간 이 집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리라 바라지도 않았죠. 지난 8년은 마치 동트지 않는 칠흑 같은 밤처럼 매일같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요. 그러나 어려움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춥고 습했습니다. 잿빛 하늘은 잠에서 덜 깬 노인처럼 우울하고 무거웠죠. 점심은 해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요즘 특히 쑤셨고 날이 습해지니 관절이 쑤셔왔기 때문입니다. 골목 어귀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2개와 뜨거운 국 한 팩을 사서 간단히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대명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돌려주고 우유를 데워주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응이 없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바닥에는 얇은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는 약간 경사가 졌죠. 저는 손에 우산을 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발이 미끄러지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허리를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꼬리뼈에서 등줄기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을 타고 흘러내려 제 얼굴과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가웠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은 이웃 월이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택시를 부르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배달시켜 먹으랬지. 이렇게 미끄러운 날 꼭 나가야겠어? 그녀는 안타까움과 화가 섞인 채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요추에 미세골절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대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최소 2주 이상 푹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질문은 약이 필요한지, 심각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을 어떻게 돌보죠?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왜 자기 몸보다 다른 걸 먼저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어느 것 하나 제 손으로 감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질 텐데. 병원에서 나와 택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저는 온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과장하지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가 허리에 골절이 있어 사람을 부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중요한 고객이랑 상담 중이라 정말 못 가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제가 먼저 200만 원 보내드릴 테니 간병인부터 구해서 쓰세요. 제가 일 마무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괜찮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습니다. 그래.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마치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불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무 능숙했을 뿐입니다. 저 또한 처리해야 할 하나의 항목으로 여겼을 뿐이죠.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효율로 해결하고 책임을 정으로 대체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이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구부릴 수가 없었죠. 천천히 죽을 그릇에 담아 작은 상위에 올려놓고 박대명의 침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은지 계속 침을 뱉어 턱바디와 시트가 다 젖었습니다. 저는 몸을 지탱하며 한 손에는 숟가락을,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잡고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반쯤 먹였을 때 손이 떨리며 죽 그릇 전체가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죽이 박대명의 이불과 옷, 심지어 얼굴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으로 닦으려 허리를 숙이다가 통증에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바닥과 그의 몸에 묻은 죽을 닦아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 그릇으로 바닥으로 넘어져 시퍼렇게 멍든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지쳐서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싫어서, 그들이 그저 너무 바쁠 뿐이라고 억지로 믿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라면 2개를 끓여 한 그릇은 박대명에게 잘게 잘라 먹이고 다른 한 그릇은 제가 의자에 앉아 먹었습니다. 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이체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았지만 마음속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잡아주는 손 하나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후텁지근했지만 집안은 얼음장처럼 조용했습니다. 막 박대명의 옷을 갈아입히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은은하게 아파왔죠.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기 싫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이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한 상자를 들고 있었죠. 오늘처럼 더운 날 모레 먹어. 내가 하나 더 사왔으니까 얼른 뜨거울 때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도시락을 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란아, 너 요즘 안색이 정말 안 좋아. 사람이 반쪽이 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안 힘든 게 이상하죠. 네, 자식 3마리야. 그렇게 오래 안 돌아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했어요. 명절에는 선물도 보내고요. 사람만 안 나타났지.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입만 살았지 마음은 집에 없다니까. 내가 말이야, 나도 예전엔 비슷했어. 그러다 내가 똑똑해지니까 그놈들이 효도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 제가 쳐다보자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이 집 말이야,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랑 대명 씨 공동명의죠.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아줌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절대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애들 이름으로 해준다고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저는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감 가고 나 혼자 살았잖아. 새놈 다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을 썼어. 누구든 날 돌보고 내 곁에 있어 주는 놈이 그 몫을 가져가고 안 그런 놈은 미안하지만 한 푼도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아줌마는 씩 웃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돌아가면서 와. 손주들 데리고 오려고 서로 싸운다니까. 집이 아주 시끌벅적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언가에 세게 맞은 것처럼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겨우 마련한 이 낡은 아파트가 지금은 시가로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까지 합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것들을 협상의 카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묵묵히 헌신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아이들이 언젠가 저절로 저를 떠올리고 저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이 정말 돌아온 적이 있었나요? 지난 세월 저는 마치 목숨 없는 하인처럼 반신불수 남편을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공과금을 처리하며 온 가정을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명절에 상품권 하나 보내면 마음을 쓴 것이고 가끔 전화 한 통하면 효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을 닦이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가는 피로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고도 무릎으로 기며 바닥을 닦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고통을 몰랐습니다. 더더욱 제가 얼마나 간절히 누군가 찾아와 엄마, 잘 지내세요? 한마디 물어주길 바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워리 아줌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네 뒷길은 네가 만들어야지. 저는 항상 사랑과 가족의 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도 사람의 무심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당신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노고를 저절로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집의 재산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약 12억 원. 우리의 예금과 노후 자금을 합하면 1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이 자산들은 그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냉정하게 흥정하며 나눌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 제 존엄, 제 노년은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 스스로를 위해 살기를 만들어야 해. 아직 동이 트기 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도 박대명의 신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마치 어떤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라도 하듯 빠르고 무겁게 뛰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아직 깊이 잠든 박대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가는 처졌으며 입술은 살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고 그의 귓가에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가 평생 힘들게 일군 것들 내가 잘 정리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한 서류들이었죠. 이번 걸음은 하소연을 하러 가는 것도 동정을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저는 워리 아줌마와 함께 시내의 한 오피스 빌딩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는 이런 일은 혼자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며 꼭 같이 가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야 네가 후회 안 해. 변호사 사무실은 12층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으며 책장은 단정했고 공기 중에는 옅은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60살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안경을 썼으며 차분하고 노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 여사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을 자주 처리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노년은 사랑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변호사는 먼저 제 자산 구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산 이 낡은 아파트는 당시 3천만 원도 안 했지만 지금은 시세가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부부 공동 명의였죠. 저는 제 명의로 된 절반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박대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지분은 새아이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 곁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수년간 집에 오지도 찾아뵙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은 사실이 증명되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그의 몫은 남은 자녀에게 분배되거나 사회에 환원된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조항은 제가 명확하게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영상 증거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내 등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등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몫은 아이들에게, 남은 한 몫은 지역의 한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분배 방식은 자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기뻐하든 말든 그건 그 애들 사정이고 제 마음이 편안한가 아닌가는 제 사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도록 안내하고 유언장 낭독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로 남겼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저 이수란이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보은을 바라지도 저를 위해 희생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제 일을 정리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후회도 다툼도 남기지 않고 싶을 뿐입니다. 녹화가 끝나자 변호사는 카메라를 끄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사님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을 설정하신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날씨는 개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려와 저와 월이 아줌마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인도를 걸었습니다. 아줌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이 결정, 나중에 분명히 너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는 그들의 양심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손에 든 유언장 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처음으로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저는 먼저 박대명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입가에 침을 닦아주고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상태가 괜찮은지 가끔 눈동자를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내가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놨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블랙커피 한 잔을 타서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가족 단톡방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자주 메시지를 보내지만 대부분 읽음 표시만 남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입력창을 열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자 한자 치면서 단어 선택을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유언장 작성을 마쳤다. 우리 집은 현재 시가 12억 원이고 내 지분은 너희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남은 노후 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내 아버지의 미래 의료비를 제외한 잔액은 4등분 될 것이다. 그중 한 몫은 지역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썼습니다. 만약 앞으로 누가 집에 오지 않고 돌보지 않고 곁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너희도 알 것이다. 오늘부터 누가 자주 돌아오고 누가 자주 곁을 지키는지 엄마는 마음에 다 새겨둘 것이다. 저는 이 글자들을 한자 한자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문장도 질책하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과 조건뿐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마치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날아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바깥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흐렸고 구름은 지붕에 닿을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답답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꼬박 3시간이 지나도록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는 아무도 답이 없었고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누군가 보자마자 바로 전화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할 말은 다 했고 해야 할 일도 다 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림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보였습니다. 명백한 통보였죠. 3시간이 거의 다 지났을 때 휴대폰이 마침내 한 번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유언장 쓰셨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메시지 봤지? 그는 2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회의 취소했어요. 내일 아침에 KTX 타고 바로 내려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갈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지막이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안 되어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마침 부장님이랑 지방지사 발령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방금 허락받았어요. 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주말마다 집에 가서 아빠 돌보는 거 도울 수 있으니까 엄마도 좀 쉬세요. 저는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짧은 몇십 자가 8년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막내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너머의 딸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막 울었던 것 같았죠.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안 돌아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일이 정말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휴가 낼게요. 일단 집에 가서 엄마 곁에 좀 있을게요. 괜찮죠? 저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차표는 샀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따가 바로 예매할 거예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꿈속에서 부르고 명절마다 집 앞에 나타나길 바랐던 그 얼굴이 마침내 화면 속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기쁨에 겨워 울지도 분노가 가라앉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8년간 짓눌려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마침내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 속에 당혹감과 걱정, 그리고 계산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이 집에 다시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 이 집에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숨소리만 남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유산 때문에라도 첫 발을 내디뎠다면 그것 또한 돌아온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영원히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든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저 왔어요.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몸을 비켜 그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온 내에 닭곰탕, 건강 보조식품들이었습니다.
꽤 신경 써서 준비한 듯 보였죠. 그는 박대명의 침대 옆으로 걸어가 쭈그려 앉았습니다. 먼저 나지막이 아버지, 큰아들 왔어요. 하고 말한 뒤 조심스럽게 물티슈를 꺼내 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따라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박대명의 눈빛은 원래 초점 없는 낡은 사진 같았는데 그 순간 저는 그의 눈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죠. 저는 문가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8년 동안 저는 혼자서 박대명에게 말을 걸고 혼자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병인도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때 나를 봉양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차렸습니다. 닭곰탕, 두부조림, 마늘종 볶음. 큰아들이 국그릇과 반찬을 나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저 2벌을 더 놓고 의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새 식구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탕은 어떻게 끓이셨어요? 왜 이렇게 구수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국자로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국을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둘째 아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짐가방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자취방 계약 끝내고 왔어요. 몇 달은 다시 들어와서 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든 제가 할게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엄마, 저 바빠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가 이제는 제 대신 베란다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휠체어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막내딸도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과 엄마를 위한 영양크림 몇 개, 그리고 직접 만들었다는 흑당 생강차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몸에 습기가 많이 찼을 텐데 이거 드시고 습기 좀 빼세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소파 쿠션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례적으로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닭볶음탕, 굴소스 브로콜리, 어묵볶음, 틸라피아 탕수, 그리고 예전에 아껴두었던 개와주 한 병도 땄습니다. 우리 5 식구는, 아니 4사람이 휠체어 하나를 둘러싸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대명은 의자에 기댄 채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지어 막내딸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격려이 아니라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회사 뒤시하기, 손주들의 재롱, 심지어 예전에 분식집에서 서빙을 돕다가 국물을 훔쳐 마시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온 집 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꿈속에 저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식사의 이유는 온전히 그리움과 가족의 정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웃음소리에는 불안과 환심, 그리고 만회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또한 분명히 조금은 섞여 있었죠. 저는 큰아들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을, 막내딸이 제게 밥을 퍼주며 엄마, 아직 아프세요? 하고 조용히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또 다른 행동을 할까봐 제가 기부하겠다던 그 4분의 1 재산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까봐, 유언장 조항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마침내 자식 노릇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굳이 그걸 들추어낼 생각도
서둘러 감동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이 저녁 식사를 제대로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 밥 한 끼를 먹고 나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에서 저는 마침내 제 패를 쥐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가 쏴하고 흘렀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언장 정말 확정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딸은 그릇을 내려놓고 아직 젖은 손으로 제게 등을 보인 채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제 말은 그 기부하는 돈 정말 기부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엄마 잘 모시면 그거 기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의 말투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떠보는 것 같기도 애교를 부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한 차례 요동쳤습니다. 저는 물론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돌아왔고 누구보다 급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엄마가 잘 지내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되찾을 기회가 아직 남았는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나중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다 돌아왔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우리가 있으니 엄마 혼자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딸의 눈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수건을 계속 접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공기는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얇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이 방금 했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두르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명백한 속내인가. 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현실적일 뿐이었죠. 사실 딸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세 남매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제 낡은 서류들을 정리해주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엄마, 그 변호사님한테 받은 사본 지금 어디 두셨어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이런 건 혹시 잃어버려도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이 있으니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둘째 아들이 박대명을 휠체어에 태워 마당에서 햇볕을 쬐어줄 때였습니다. 담요를 정리해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무슨 조건이 어딨어요? 저희가 엄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무슨 조건이 어딨어요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 안심하고 저희에게 맡기세요라는 조심스러운 속내가 비쳤습니다.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다요. 이 말들은 제게 부리는 애교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아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잃는 것이 두려웠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반과 돌봄으로 신뢰를 사고 태도로 분배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시리고 실망하고 어떻게 효도마저 계산할 수 있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조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연조차 사랑을 보장할 수 없고 부모의 고생이 저절로 보답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경계선을 긋고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실망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더 이상 감정으로 책임을 도박하지 않고 침묵으로 배반을 구걸하지 않기로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권리 또한
제 손에 남겨둘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도 재산으로 그들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 집의 가치는 저와 당신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지 누구의 당연한 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요. 이 판에서 저는 먼저 패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제 곁을 지키고 누가 저를 돌보고 누가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지 저는 전부 기억해 둘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한 몫을 정말로 기부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제가 마침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캔버스처럼요.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사랑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규칙을 쓰는 사람이죠.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돌아온다고 말하면 반찬거리를 좀 사고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와서 가끔 박대명과 산책하고는 또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항상 일이 많았죠. 일, 친구, 고객. 거의 매번 제게 저 내일 갈게요. 몸 잘 챙기세요라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엄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거나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귀가가 의무감의 이행처럼 느껴졌지 정서적인 위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귀가가 과연 귀가일까? 그가 과일 2봉지와 영양제 몇 병을 들고 들어왔을 때 박대명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그저 이런 날들에 익숙해진 듯 보였죠. 큰아들은 물건을 내려놓고 아버지 곁으로 가 쭈그려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박대명은 별다른 반응 없이 여전히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시렸지만 이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국그릇을 식탁에 놓고는 재빨리 일어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내일 다시 와서 뵐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귀가 방식이라는 것을. 책임감의 이행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큰아들이 떠나고 둘째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박대명을 휠체어에 태워 마당에서 햇볕을 쬐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해 돕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가 이런 일들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처럼요. 제가 왜 아빠를 좀 더 돌봐주지 않니?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엄마,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변명처럼 들렸지 기꺼이 함께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막내딸의 귀가는 감정적으로는 풍부해 보였지만 그녀 역시 바빴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엄마, 좀 쉬셔야 해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족 모임을 계획해 모두를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늘 분주했고 사교 활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우리와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귀가, 이런 관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은 정말로 저와 함께하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잠깐 들르는 것일까? 그들의 관심 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 뒤에 책임감,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죠. 이 사실이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가족의 정이 때로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조건, 기대, 심지어는 어떤 종류의 교환까지도 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이 제가 젊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감정적 거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주었듯 그들도 제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헌신에는 조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다시 제 세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며 제 자신을 그들의 조건 반사적인 행동에 내맡기겠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이 귀가를 받아들이고 이 차갑고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 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성숙함일 것입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해하게 되는 것. 최근 집안은 꽤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돌아와 과일과 보조식품을 사오고 가끔 박대명과 산책하거나 테이블을 닦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의 매주 주말에 돌아와 휠체어를 밀어 마당에서 햇볕을 쬐어주고 가끔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이야기하며 집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막내딸도 예전만큼 바쁘지 않게 저와 함께 마트에 가고 요리를 돕고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엄마, 요즘 피곤하시죠? 따뜻한 차 드시고 좀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귀가가 제게 오랜만에 따뜻함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식탁에는 더 이상 저와 박대명의 침묵만이 흐르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제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따뜻함 뒤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배반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수했던 기대가 이미 현실적인 계산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 관심은 미래의 이익에 기반한 것이지 순수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더욱 침착하고 신중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귀가에 동기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미래의 상속을 위해서든 둘째와 막내딸의 책임감이든 그들의 배반 뒤에는 얇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죠. 저는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제 자산과 미래에 대해서는요.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제 유산 분배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공익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모든 금액은 변경 불가능한 부분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돈이 아이들에 의해 사용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이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몇 가지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대명에 대한 돌봄 책임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만 상응하는 상속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누가 돌봄을 소홀히 한다면 그 몫은 재분배되거나 사회에 기부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과 재산에 대한 제 통제력이 나이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어느 날 큰아들이 돌아와 유언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내일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도 제게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가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유언장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글을 올려다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죠. 변호사님 조언대로 다 해뒀어. 이런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고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책상 위 서류 몇 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직 이 유언장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그것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싸움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미리 답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건 설정이 그들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제 미래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외로운 헌신에 대한 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곁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한번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 패를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조항을 저는 계산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그리고 이 가족의 정과 돈에 대한 싸움에서 제 몫의 당당함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남겨둘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될 때, 혹은 제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저는 이미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박대명의 병세는 안정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자주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많이 줄었죠.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하게 우리 주위를 맴돌지 않았고 가끔 돌아와도 짧은 몇 시간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박대명을 돌보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일상은 그 평온한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이고 물을 먹이고 하루 세끼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저는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날들에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자리 잡았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도 그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이 평온하고 단순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그들에게 너희가 필요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창가에 홀로 앉아 정원에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날씨는 점차 서늘해졌고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신선한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정원의 꽃과 풀을 보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박대명을 옆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보기 드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네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 그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가장 단순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마음속으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그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치게 살았고 항상 어떤 응답, 어떤 인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그들이 돌아온 것은 분명 집안일, 제 돌봄, 심지어 재산 상속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제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저는 나지막이 자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의존할 필요도, 그들의 배반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란 본래 고독한 여정이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했죠. 저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 제 삶을 어떻게 계획할지,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의 목표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원예를 배워 집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채소와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온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저는 모든 에너지를 집과 아이들에게 쏟느라 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무시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삶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온라인 상점을 열어 직접 키운 꽃과 수공예품을 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은 꿈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계획은 저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랑을 기다리고 배반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계획하는 법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 돌아와 저와 박대명을 보고 생활용품을 가져다 주거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점차 내려놓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각자의 삶은 도전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감사히 받겠지만 더 이상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손을 놓는 법을, 그리고 제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장할 공간을 주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지난 세월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었고 오직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쟁취한 안정이며 수년간의 고독과 싸움 끝에 마침내 얻게 된 제 삶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오늘 밤의 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제 마음속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여정의 결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수란 씨의 선택에 공감하셨나요? 그녀가 묵묵히 헌신하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까지 그 과정의 모든 결정에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적 갈등에 직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족의 정과 현실을 어떻게 균형 잡고 계신가요? 노년에 어떻게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아마도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란 씨의 선택에 대한 의견이든 여러분 자신의 인생 경험이든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관점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더 많은 분들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교류해요. 만약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탐색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찾아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